여름 한낮에 등산 갔다 오면 당연히 땀범벅이 되잖아요. 그런데 남편은 등산복이 흠뻑 젖어 돌아와서도 샤워를 안 하는 거예요. 그냥 대충 씻고 옷만 갈아입고 소파에 앉아 있어요.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냥 넘어갔어요. 뭐, 나이 들면 귀찮아지기도 하나 보다 하고요. 남편이 땀에 젖은 채로 집에 들어왔는데 하선이가 남편 신발을 보더니 저한테 오더라고요. 엄마, 아빠 등산화에 흙이 하나도 없어요. 등산 갔다 왔다는데 이상하지 않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머릿속이 하얘지더라고요. 저도 확인해 봤어요. 정말 등산화 밑창에 흙이나 먼지가 전혀 묻어 있지 않았어요. 산에 갔다 왔으면 당연히 흙이 묻어야 하는데 말이죠. 하선이가 제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엄마, 혹시 아빠가 바람난 거 아니야? 이날 이후 제가 겪을 충격적인 사건을 알려드리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올해 65살 김경숙이라고 합니다. 결혼한 지 40년이 됐어요. 남편은 시청 공무원이었고 저는 전업주부로 아이들 뒷바라지하고 시어머니 봉양하면서 살았죠. 힘들다는 생각은 별로 안 했어요. 그게 제 삶이었으니까요. 남편은 정말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40년간 단 한 번도 저를 실망시킨 적이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극진히 모셨고 아이들한테도 좋은 아버지였습니다. 그런 남편이 작년에 정년퇴직을 했어요. 그동안 고생했으니 이제 우리 둘이 여행도 다니고 여유롭게 인생을 즐기자고 했죠. 저도 얼마나 기대했는지 몰라요. 손주들 봐주고 가끔 부부끼리 국내 여행도 하면서 편안한 노후를 보낼 줄 알았어요. 그런데 퇴직하고 몇 달 지나니까 남편이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등산을 시작했다고 해서 좋아했어요. 건강도 챙기고 좋잖아요.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아침 일찍 나가는 건 그렇다 쳐도 저녁에도 나가고 심지어 한낮 더운 시간에도 등산복 입고 나가는 거예요. 저한테는 운동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뭔가 석연치 않았어요. 제일 이상했던 건 화장실에 휴대전화를 꼭 들고 간다는 거였어요.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요. 화장실에 들어가면 문 꼭 잠그고 나와서는 안절부절 못하고. 제가 농담으로 물어봤어요. 여보, 왜 그래? 똥 마려운 강아지처럼 왜 그렇게 들락날락해? 그랬더니 대답도 안 하고 그냥 웃고 넘어가더라고요. 더 이상한 건 등산 다녀온 후였어요. 여름 한낮에 등산 갔다 오면 당연히 땀범벅이 되잖아요. 그런데 남편은 등산복이 흠뻑 젖어 돌아와서도 샤워를 안 하는 거예요. 평소 깔끔한 사람인데 말이죠. 그냥 대충 씻고 옷만 갈아입고 소파에 앉아 있어요. 이상하다고 생각했지만 그냥 넘어갔어요. 뭐, 나이 들면 귀찮아지기도 하나 보다 하고요. 근데 어느 날 딸아이 하선이가 집에 들렀어요. 마침 남편이 등산 갔다 온다고 해서 같이 저녁 먹으려고 기다리고 있었죠. 남편이 땀에 젖은 채로 집에 들어왔는데 하선이가 아버지 신발을 보더니 저한테 오더라고요. 엄마, 아빠 등산화에 흙이 하나도 없어요. 등산 갔다 왔다는데 이상하지 않아요? 저도 확인해 봤어요. 정말 등산화 밑창에 흙이나 먼지가 전혀 묻어 있지 않았어요. 산에 갔다 왔으면 당연히 흙이 묻어야 하는데 말이죠. 게다가 제가 남편 등산 가방에 얼려서 넣어뒀던 물병을 확인해 보니 그대로 녹아 있는 거예요. 한 모금도 안 마신 채로요. 하선이가 제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엄마, 혹시 아빠가 바람난 거 아니야?
딸의 그 말이 농담처럼 들렸지만 제 가슴을 칼로 찌르는 것 같았어요. 설마 우리 남편이 40년을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 그럴 리 없다고 고개를 저었지만 의심의 씨앗은 이미 제 마음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었어요. 며칠 후에 저는 친구들이랑 2박 3일로 남해 여행을 갔어요. 마음이 복잡해서 기분 전환도 하고 싶었거든요. 여행 내내 남편 생각이 나서 제대로 즐기지도 못했어요. 집에 돌아오니 남편 등산복에서 땀 냄새가 진동했어요. 매일 등산 갔다는 거죠. 그런데 우연히 아파트 경비 아저씨한테 들었어요. 남편이 다닌다는 앞산이 지금 장마철이라 입산 금지라고요. 한 달째 아무도 못 올라간대요.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그럼 남편은 도대체 어디를 간 거죠? 등산복을 입고 매일 어디를 다닌 걸까요? 저는 그날 밤 한숨도 못 잤어요. 옆에서 코 고는 남편을 보면서 눈물이 났어요. 40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이제는 이 사람이 낯설게 느껴지더라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딸한테 전화했어요. 하선아, 엄마가 아빠한테 물어봐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할까? 딸은 잠시 침묵하더니 이렇게 말했어요. 엄마, 확실한 증거가 필요해요. 아빠한테 직접 물어봐서 잡아떼면 어떡해요? 엄마가 정말 알고 싶으면 제대로 알아봐야 해요. 그래서 저희는 결정했어요. 흥신소를 쓰기로요. 평생 처음 해보는 일이었어요. 제 남편을 미행하고 조사한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하지만 진실을 알아야 했어요. 이렇게 불안한 채로는 살 수가 없었거든요. 흥신소에서 한 달간 조사를 시작했어요. 그 한 달이 얼마나 길게 느껴졌는지 몰라요. 매일매일이 지옥 같았어요. 남편이랑 같은 집에서 살면서도 모든 걸 숨기고 있어야 했으니까요. 밥 차려주고 빨래하고 평소처럼 대화하면서도 속으로는 피가 말라가는 것 같았어요. 남편 얼굴만 봐도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 사람이 정말 나를 배신한 걸까? 다른 여자를 만나는 걸까? 밤에 잠을 자려고 누워도 남편 숨소리만 들려도 몸서리가 쳐졌어요. 40년을 함께 잔 사람인데 말이에요. 딸 하선이는 저보다 더 힘들어했어요. 아버지를 누구보다 존경하고 좋아했던 아이거든요. 그런 아버지가 혹시 외도를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많이 울었어요. 그래도 딸은 저를 위해 애써 침착한 척했어요. 엄마, 괜찮아. 우리 제대로 알아보고 대처하자. 그렇게 말하면서도 눈물을 글썽이는 걸 저는 다 알았어요. 그리고 드디어 한 달 후 흥신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흥신소 직원이 저한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사모님, 결과가 나왔는데요. 직접 오셔서 확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말투에서 심상치 않은 걸 느꼈어요. 딸 하선이랑 같이 흥신소를 찾아갔죠. 직원이 봉투를 꺼내더니 사진들을 책상 위에 펼쳐놨어요. 제 눈에 들어온 건 남편이었어요. 등산복 차림으로 모텔 앞에 서 있는 남편. 모텔 안으로 들어가는 남편. 그리고 몇 시간 후 나오는 남편의 모습이었어요. 직원이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사모님, 따님. 한 달간 미행한 결과 남편분께서 일주일에 5번 정도 이 모텔을 방문하셨습니다. 체류 시간은 대략 4시간에서 6시간 정도고요. 항상 혼자 들어가시고 혼자 나오십니다. 제 귓가에서 위민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현기증이 났어요. 옆에서 딸이 제 손을 꽉 잡아줬는데 그것밖에 느껴지지 않았어요. 직원이 덧붙였어요. 남편분께서
혼자 입실하시고 혼자 퇴실하시는 모습만 포착됐습니다. 같은 시간에 다른 분이 출입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요. 더 자세한 조사가 필요하시면 딸이 제 말을 가로막으며 말했어요. 이 정도면 충분해요. 여기 주소 알려주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한마디도 하지 못했어요. 딸도 입을 꾹 다물고 있었고요. 차 안의 침묵이 숨이 막힐 것 같았어요. 40년이에요. 40년을 함께 산 사람이 저한테 이럴 수가 있나요? 하선이가 집 앞에 차를 세우고 저를 봤어요. 엄마, 괜찮아요? 제가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 괜찮지 않았어요.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그날부터 저는 정말 지옥 같은 나날을 보냈어요. 남편이랑 한 지붕 밑에서 살면서 아무것도 모르는 척해야 했어요. 남편이 등산복 입고 나가는 걸 보면서도 웃으면서 다녀오라고 말해야 했어요. 마음속으로는 이 사람이 지금 다른 여자한테 가는 거구나. 그 생각뿐이었는데도요. 며칠 후에 저는 결심했어요. 직접 확인하기로요. 흥신소에서 알려준 그 모텔에 가보기로 했어요. 딸한테는 말 안 했어요. 혼자 가야 할 것 같았어요. 그날도 남편은 아침 일찍 등산복을 입고 나갔어요. 저는 남편이 나간 지 1시간 뒤에 집을 나섰어요. 택시를 타고 그 모텔로 갔죠. 가는 내내 손이 떨렸어요. 정말 거기서 남편을 보게 될까? 보고 싶지 않은데. 그런데 또 확인하고 싶었어요. 모텔은 시내에서 좀 떨어진 곳에 있었어요. 낡고 오래된 건물이었어요. 야외 주차장이 있었는데 차들이 몇 대 세워져 있더라고요. 저는 주차장 한쪽에 서서 기다렸어요. 혹시 남편 차가 올까 봐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익숙한 차가 들어오는 게 보였어요. 남편 차였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사진으로 봤을 때랑은 차원이 달랐어요. 내 눈으로 직접 보니까 너무 충격이었어요. 남편이 차에서 내렸어요. 등산복을 입고 있었죠. 주변을 두리번거리더니 모텔 안으로 들어갔어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은 것처럼 서 있었어요.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얼마나 그렇게 서 있었는지 몰라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 해가 중천에 떠 있었어요. 저는 비틀거리며 길가로 나왔어요. 택시를 잡아 타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어떻게 집까지 왔는지 기억도 안 나요. 집에 와서 침대에 누웠어요. 눈물이 났어요.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제가 남편한테 부족한 게 뭐였을까요? 아이들 키우느라, 시어머니, 봉양하느라 남편한테 소홀했던 걸까요? 아니에요. 저는 최선을 다했어요. 남편한테 잘하려고 애썼어요. 그런데 왜요? 나이 들어서 이제 편하게 살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저녁이 됐어요. 남편이 땀에 젖은 채로 집에 들어왔어요. 평소처럼 웃으면서 다녀왔어.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무덤덤하게 씻고 밥 먹으라고 했어요. 제 목소리가 떨리지 않게 하려고 정말 애를 썼어요. 밥상을 차리면서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참았어요. 남편이 눈치챌까 봐요. 남편은 밥을 먹으면서 오늘 산에서 좋은 공기 마셨다고, 날씨가 참 좋더라고,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그래, 잘 됐네, 그렇게만 대답했어요. 그날 밤도 잠을 못 잤어요. 옆에서 코 고는 남편을 보면서 이 사람이 정말 내 남편이 맞나 싶었어요. 40년을 함께 잔 침대인데 이렇게 낯설 수가 없었어요. 다음 날 아침 딸한테 전화가 왔어요. 엄마,
오빠 불러서 얘기해야 할 것 같아요. 아들도 알아야 했어요. 주말에 석현이가 집에 왔어요. 딸도 같이 왔고요. 저는 그동안 있었던 일을 다 얘기했어요. 아빠가 이상하게 행동해서 흥신소를 고용했다는 것, 한 달간 미행한 결과 일주일에 5번씩 모텔을 드나든다는 것, 제가 직접 가서 확인했다는 것까지요. 석현이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엄마, 진짜예요? 아빠가. 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석현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하선이가 말했어요. 오빠, 우리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 아빠한테 직접 물어봐야 하지 않아? 석현이가 한참을 고민하더니 말했어요. 물어봐야죠. 이렇게 숨기고 살 수는 없잖아요. 아빠한테 솔직하게 얘기하라고 해야 해요. 저는 두려웠어요. 진실을 마주하는 게 무서웠어요. 하지만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었어요. 알아야 했어요. 남편이 왜 그러는지, 정말 다른 여자가 있는지 알아야 했어요. 우리는 그날 저녁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렸어요. 남편은 평소처럼 등산복을 입고 집에 들어왔어요. 그런데 거실에 앉아 있는 저희 셋을 보고 깜짝 놀라는 표정을 지었어요. 석현아, 하선아, 무슨 일이야? 남편이 어색하게 웃으면서 물었어요. 하선이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아빠, 앉으세요. 얘기 좀 해야겠어요.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남편이 소파에 앉았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뭔가 눈치챈 것 같았어요. 하선이가 말했어요. 아빠, 저희가 한 달 동안 아빠 뒤를 밟았어요. 흥신소 통해서요. 그리고 알게 됐어요. 아빠가 등산 간다고 하면서 모텔에 다녔다는 거요. 남편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입을 벌렸다 닫았다 하면서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하선이가 눈물을 글썽이면서 계속 말했어요. 아빠, 일주일에 5번씩 모텔 드나드는 거 다 봤어요. 아빠, 엄마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40년을 함께 산 엄마한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딸이 울기 시작했어요. 석현이도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저는 남편을 똑바로 쳐다봤어요. 이제는 진실을 들어야 했어요.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러더니 고개를 떨구고 울기 시작했어요. 40년을 살면서 남편이 우는 걸 처음 봤어요. 석현이가 물었어요. 아빠, 누구예요? 누구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남편은 대답 대신 계속 울기만 했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더니 안방으로 들어갔어요. 잠시 후 뭔가를 들고 나왔어요. 서류였어요. 남편이 서류들을 탁자 위에 내려놨어요.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어요. 저는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연체 통지서, 기한이익 상실 통보서, 담보권 실행 통지서, 경매 개시 결정서. 제 눈을 의심했어요. 이게 다 뭐죠? 석현이가 서류를 하나씩 집어들었어요. 얼굴이 점점 굳어지더니 아빠를 쳐다봤어요. 아빠, 이게 뭐예요? 우리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고요? 남편이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그러고는 얼굴을 손으로 가리고 흐느꼈어요. 미안해, 미안해. 그 말만 반복했어요. 하선이가 소리쳤어요. 아빠, 대체 무슨 일이에요? 말 좀 해봐요. 외도도 모자라서 집까지 날렸어요? 저는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경매요. 우리 집이요?
평생을 모아서 장만한 이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고요? 남편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나는 외도 안 했어. 정말로. 다른 여자는 없어. 그럼 뭔데요? 하선이가 울면서 소리쳤어요. 일주일에 5번씩 모텔 가는 게 외도가 아니면 뭐예요? 남편이 고개를 들었어요. 얼굴이 눈물범벅이었어요. 사실 나는 주식을 했어. 퇴직하고 나서 심심해서 시작했는데 처음엔 조금씩 수익이 났어. 그래서 내가 주식을 잘하는 줄 알았어. 주식이요? 석현이가 물었어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계속 수익이 나니까 자신감이 생겼어. 그래서 더 큰 돈을 벌고 싶었어. 너희들한테 뭔가 해주고 싶었고, 경숙이 고생시키지 않고 편하게 살게 해주고 싶었어. 저는 남편을 물끄러미 바라봤어요. 말이 안 나왔어요. 남편이 계속 말했어요. 그래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았어. 2억을. 너희 엄마 몰래.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았어요. 뭐라고요? 우리 집을 담보로요. 제 허락도 없이요. 남편이 고개를 숙였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나는 그 돈으로 2차 전지 주식을 샀어. 계속 오르고 있었거든. 근데 하루아침에 주가가 폭락했어. 2억이 1억으로 줄어들었어. 그러니까 반대 매매가 나버렸어. 순식간에 1억이 증발해버린 거야. 하선이가 입을 막았어요. 그럼 1억을 잃어버린 거네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2억을 빌렸는데 1억을 날려버렸어. 그런데 은행에 갚아야 할 돈은 1억이 남아있잖아. 이자까지 밀려서. 은행에서 연락이 왔어. 당장 갚으라고. 석현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서 집이 경매로 넘어가게 된 거군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기한이익 상실됐어. 이제 은행이 우리 집을 경매로 넘긴대. 몇 달 안에 집을 비워야 할 거야. 저는 그제야 입을 열었어요. 그럼 모텔은요? 당신 일주일에 5번씩 모텔 간 건 뭐예요? 남편이 저를 쳐다봤어요.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나는 그 모텔에서 청소 일을 했어. 일당을 받으려고. 대출금이라도 조금 갚아보려고. 뭐라고요? 제가 되물었어요. 청소 일이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 달 전부터 시작했어. 하루에 5시간씩 일하면 5만 원 정도 받거든. 일주일에 5번 하면 25만 원이야. 한 달이면 100만 원. 그것도 턱없이 모자라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갚아야 할 것 같아서. 하선이가 손으로 입을 막았어요. 그러면서 오열하기 시작했어요. 석현이도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어깨가 들썩이는 게 우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냥 남편을 쳐다봤어요. 감정이 복잡했어요. 화가 나고, 억울하고, 서럽고, 그러면서도 한편으론 안타깝기도 했어요. 남편이 말했어요. 나는 너희들한테 차마 말을 못하겠더라. 내가 멍청하게 집을 날린 거잖아. 40년 동안 성실하게 살았는데 한순간에 다 망쳐버렸어. 내가 나를 용서할 수가 없어. 저는 남편한테 물었어요. 그럼 나한텐요? 나한텐 왜 말 안 했어요? 우리 부부잖아요. 40년을 함께 산 부부가 이런 큰일을 혼자 짊어지고 있었다는 게 말이 돼요? 남편이 고개를 저었어요. 정말 미안해.
나는 경숙이 얼굴을 볼 수가 없었어. 당신한테 뭐라고 말을 해. 당신이 평생 가족 위해 희생하면서 살았는데, 내가 그 모든 걸 한순간에 날려버렸는데, 차마 말을 할 수가 없었어. 하선이가 울면서 말했어요. 아빠, 그래도 말을 했어야죠. 우리가 외도라고 의심하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요? 엄마가 얼마나 가슴 아파했는지 알아요? 남편이 하선이를 봤어요. 하선아, 미안해. 아빠가 잘못했어. 아빠가 너무 부끄러웠어. 너희들이 자랑스러워하던 아빠가 이렇게 한심한 인간이라는 걸 보여줄 수가 없었어. 석현이가 말했어요. 아빠, 빚내서 주식하는 건 도박이에요. 절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걸 몰랐어요? 남편이 대답했어요. 나도 알아. 지금은 알아. 근데 그때는 몰랐어. 아니, 알면서도 욕심이 앞섰어. 계속 돈이 불어나니까 내가 뭔가 특별한 사람이 된 것 같았어. 더 벌 수 있을 것 같았어. 그게 다 착각이었는데. 남편이 계속 말을 이었어요. 공무원 생활하면서 단 한 번도 잘못한 적 없어. 근데 은퇴하고 나니까 허전하더라. 뭔가 내 인생에 특별한 게 없는 것 같았어. 그래서 주식을 시작했는데 내가 도박에 중독된 줄도 모르고 살았어. 저는 가만히 듣고 있었어요. 남편 말이 거짓말 같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너무 화가 났어요. 아니, 화를 넘어서 배신감이 들었어요. 저는 남편한테 말했어요. 당신, 나를 뭘로 본 거예요? 40년을 함께 산 부부가 이런 큰일을 나 몰래 했다는 게 말이 돼요. 집은 우리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낸 공동 재산이에요. 그걸 내 허락도 없이 담보로 잡았다는 게 당신 혼자 결정할 일이 아니잖아요. 남편이 고개를 숙였어요. 알아. 내가 잘못했어. 변명의 여지가 없어. 저는 계속 말했어요. 당신이 주식으로 돈 잃은 것보다 더 화가 나는 건 나한테 말 안 했다는 거예요. 부부가 서로 믿지 못하면 뭐예요? 당신은 나를 그렇게 믿지 못했어요? 남편이 말했어요. 아니야. 믿지 못한 게 아니라 창피했어. 정말 창피했어. 당신한테 얼굴을 들 수가 없었어. 하선이가 말했어요. 엄마, 아빠. 지금 중요한 건 어떻게 해결할 거냐는 거예요.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우리 갈 데가 없어요. 남편이 말했어요. 1억만 갚으면 경매를 막을 수 있어. 1억이요. 석현이가 한숨을 쉬었어요. 그게 어디 작은 돈이에요. 하선이가 말했어요. 오빠, 우리가 도와드려야 해요. 엄마 아빠 갈 데가 없잖아요. 석현이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그러고 싶어. 근데 내 형편도 빠듯해. 애들 학원비에 대출 이자 갚는 것도 빠듯한데. 하선이도 한숨을 쉬었어요. 나도 마찬가지야. 내가 모아둔 돈이 있긴 한데 1,000만 원 정도밖에 안 돼. 저는 그 광경을 보면서 가슴이 미어졌어요. 아이들이 부모 걱정하고 있는 모습이 너무 안쓰러웠어요. 아니에요. 아이들한테 이런 짐을 지워선 안 됐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머릿속이 너무 복잡했어요. 남편을 쳐다볼 수도 없었어요. 40년을 함께 산 사람이 저한테 이렇게 큰 배신을 했다는 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날 밤 저는 딸한테 말했어요. 하선아, 엄마 너희 집에 좀 있어도 될까? 딸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엄마, 당연하죠. 방 준비할게요. 저는 남편한테 말했어요. 당신, 나 좀 혼자 있고 싶어요. 생각 좀 해봐야겠어요. 남편이 고개를 숙였어요. 알았어. 미안해. 그렇게 저는 딸의 집으로 갔어요. 제 옷가지랑 필요한 것들만 챙겨서요. 남편은 그냥 서 있었어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요. 딸의 집에 도착해서 방에 들어갔어요. 하선이가 이불 깔아주고 물 한 잔 갖다 줬어요. 엄마, 괜찮아요? 제가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 괜찮지 않았어요. 그날부터 저는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았어요. 밥도 제대로 못 먹었어요. 하선이가 방문 열고 엄마 밥 먹어요. 그렇게 말해도 입맛이 없었어요. 그냥 누워서 천장만 바라봤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40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아이들 낳고 키우느라 힘들 때도 남편은 묵묵히 저를 지켜줬어요. 시어머니가 편찮으셔서 10년 넘게 모실 때도 남편은 저한테 고맙다고, 미안하다고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그게 당연한 줄 알았어요. 가족이니까요. 남편이 정년 퇴직하고 나서 저는 정말 기뻤어요. 여행도 다니고 손주들도 봐주고 편안한 노후를 보낼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게 뭐예요? 남편이 집을 담보로 돈을 빌려서 주식을 했다고요. 그것도 저 몰래요? 1억을 날렸다고요? 우리 평생 모은 재산이 위태로워졌다고요. 남편한테 화가 난 게 아니라 상황이 억울했어요. 제가 뭘 잘못한 거죠? 평생 가족 위해 희생하면서 살았는데 왜 저한테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한편으론 남편이 불쌍했어요. 모텔에서 청소일 하면서 한 달에 100만 원씩 벌려고 했다는 게 그게 얼마나 처참한 심정이었을까요? 60대 후반 나이에 허리 굽혀가며 남의 집 청소하는 게 얼마나 창피했을까요? 이틀째 되는 날, 석현이가 찾아왔어요. 엄마, 저예요. 들어가도 돼요? 제가 들어오라고 했어요. 석현이가 제 옆에 앉았어요. 엄마, 아빠가 많이 힘들어하고 계세요. 식사도 제대로 안 하시고 밤새 잠도 못 주무신대요. 저는 대꾸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어요. 석현이가 말을 이었어요. 아빠가 정말 잘못하셨어요. 저도 알아요. 근데 엄마, 아빠는 나쁜 사람이 아니잖아요. 평생 성실하게 사셨잖아요. 이번 한 번 실수하신 거예요. 제가 말했어요. 석현아, 엄마가 화난 건 돈 때문이 아니야. 내 아빠가 나한테 말 안 한 게 화가 나는 거야. 40년을 함께 살았는데 이런 큰일을 혼자 끙끙 앓고 있었다는 게 나를 믿지 못했다는 거잖아. 석현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엄마. 아빠는 엄마를 믿지 못한 게 아니라 창피해서 말 못 하신 거예요. 자존심이 상하셨던 거죠. 평생 가장으로서 책임감 있게 사셨던 분이 이렇게 큰 실수를 했으니까요.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도 말을 했어야지. 부부가 서로 의지하고 사는 거 아니야? 석현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아빠 용서해 주세요. 아빠도 지금 정말 후회하고 계세요. 하루 이틀 사이에 확 늙으신 것 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아팠어요. 남편 얼굴이 떠올랐어요. 미워하려고 해도 미워할 수가 없었어요. 석현이가 돌아가고 나서 또 하루가 지났어요. 사흘째 되는 날, 하선이가 방에 들어왔어요. 엄마, 오빠가 아빠 집에 가봤대요. 아빠가 정말 안 좋으시대요.
저는 고개를 돌렸어요. 그래도 대답은 안 했어요. 하선이가 말했어요. 엄마, 저도 처음엔 아빠한테 정말 화났어요. 아빠가 외도한 줄 알았을 때는 정말 실망했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아빠가 잘해보려고 그런 거잖아요. 저는 하선이를 봤어요. 딸도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었어요.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못 잔 것 같았어요. 하선이가 계속 말했어요. 엄마, 저는 아빠를 도와드리고 싶어요. 아빠가 다시 일어서실 수 있게요. 오빠도 그렇게 생각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도와드리고 싶어요. 제가 물었어요. 너희들이 얼마나 도와줄 수 있는데? 하선이가 대답했어요. 저는 1,000만 원 있어요. 오빠도 2,000만 원 정도는 마련할 수 있대요. 합치면 3,000만 원이에요. 부족하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보태고 싶어요. 저는 딸을 물끄러미 쳐다봤어요. 착한 아이들이에요. 자기들도 살림 빠듯할 텐데 부모 돕겠다고 나서는 게 고마우면서도 안쓰러웠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못 이뤘어요. 이제는 결정을 해야 했어요. 남편을 용서할 것인가 말 것인가. 아니, 용서는 이미 했어요. 남편도 괴로워하는 게 보였으니까요.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였어요. 저한테도 돈이 있었어요. 평생 모아둔 돈이요. 남편 몰래 조금씩 모은 거였어요. 생활비에서 조금씩 아껴서 명절에 받은 용돈 모아서 그렇게 40년 동안 모은 돈이 1억이었어요. 혹시라도 급할 때 쓰려고 모아둔 거였어요. 아이들 결혼할 때 보태주려고도 했고, 나중에 남편이랑 여행 다니려고도 했고요. 저만의 작은 비상금이었어요. 나흘째, 5째, 6째 날도 저는 방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계속 생각했어요. 밤새도록 생각했어요. 일주일째 되는 날 아침, 저는 결심했어요. 딸을 불렀어요. 하선이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어요. 엄마, 무슨 일이세요? 저는 말했어요. 얘기 좀 하고 싶어서. 오빠 불러. 저녁 때 석현이가 왔어요. 저는 아이들 앞에 앉아서 말했어요. 엄마가 결정했어. 아빠 돕기로 했어. 아이들이 저를 쳐다봤어요. 정말요, 엄마, 하선이가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엄마한테 돈이 좀 있어. 평생 모아둔 거야. 1억이야. 석현이가 놀랐어요. 엄마 1억이요. 어떻게 그렇게 많이 모으셨어요? 저는 웃었어요. 40년 동안 조금씩 모았어. 생활비에서 아끼고 용돈 받으면 저축하고 그렇게 모으면 1억 정도는 모을 수 있더라. 이제 써야 할 때야. 우리 집이 경매로 넘어가면 어떻게 해? 너희 아빠 갈 데가 없잖아. 나도 갈 데가 없고. 석현이가 말했어요. 저희가 모시면 되죠. 저는 또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너희들한테 짐 지우고 싶지 않아. 그리고 내 집이 있어야 편하지. 오랫동안 살던 집인데 그냥 내줄 수는 없어. 제가 계속 말했어요. 너희 아빠가 어리석었던 건 맞아. 정말 멍청한 짓을 했지. 근데 그렇다고 40년을 함께 산 사람을 그냥 내버려 둘 순 없어. 그 사람도 지금 많이 괴로워하고 있을 거야. 하선이가 울먹였어요. 엄마는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저라면 이렇게 못했을 거예요. 저는 딸 손을 잡았어요. 너희 아빠를 버리면 나도 힘들어. 용서하고 다시 시작하는 게 나아.
석현이가 물었어요. 그럼 엄마, 아빠한테 가실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일 가야지. 너무 오래 끌었어. 다음 날 아침, 저는 준비를 했어요. 딸네 집에 올 때 챙겨온 통장을 꺼냈어요. 평생 모아둔 돈이 들어있는 통장이었어요. 이 통장을 보면 뿌듯했었는데, 이제 이 통장을 남편에게 건네야 했어요. 통장 표지가 낡았어요. 얼마나 자주 들여다봤는지 모서리가 다 해졌어요. 남편한테 의지하지 않고 제 힘으로 모은 돈이었어요. 제 자존심이었고 제 안전망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돈을 남편 빚 갚는 데 써야 해요. 속상했어요. 하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집을 지켜야 했고 남편을 포기할 수 없었으니까요. 저는 집으로 향했어요. 일주일 만에 돌아가는 우리 집이었어요. 현관문 앞에 서니까 떨렸어요. 남편을 마주할 생각을 하니까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초인종을 눌렀어요. 잠시 후 문이 열렸어요. 남편이었어요. 남편은 저를 보자마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경수가. 저는 남편을 물끄러미 쳐다봤어요. 정말 많이 늙어 보였어요. 일주일 사이에 10년은 늙은 것 같았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생기고 얼굴에 핏기가 하나도 없었어요. 안으로 들어갔어요. 집 안은 엉망이었어요. 설거지가 쌓여 있고 쓰레기도 제대로 버리지 않았더라고요. 남편이 얼마나 힘들게 지냈는지 보였어요. 거실 소파에 앉았어요. 남편도 저 건너편에 앉았어요. 둘 다 말이 없었어요. 침묵이 흘렀어요. 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당신 많이 힘들었어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눈물이 글썽였어요. 정말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저는 가방에서 통장을 꺼냈어요. 그리고 남편 앞에 놓았어요. 이거 가져가요. 남편이 통장을 집어들었어요. 이게 뭐야? 제가 말했어요. 1억이 들어있어요. 내가 평생 모아둔 돈이에요. 당신 몰래 조금씩 모은 거죠. 남편이 눈을 크게 떴어요. 뭐, 1억. 남편이 통장을 쥔 채로 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남편한테 말했어요. 이 돈으로 빚 갚으세요. 우리가 평생을 다해 마련한 5억짜리 아파트를 당신의 어리석음으로 날릴 순 없으니까요. 남편이 고개를 숙였어요. 계속 우는 소리만 들렸어요. 저는 계속 말했어요. 당신은 정말 어리석었어요. 가족들 몰래 집을 담보로 잡고 주식을 한 거요. 그것도 2억씩이나 빌려서요. 나한테 한마디 상의도 없이 말이에요. 남편이 말했어요. 내가 잘못했어. 변명의 여지가 없어. 저는 말을 이었어요. 부부가 뭐예요? 좋을 때만 함께하는 게 부부예요? 힘들 때 서로 의지하라고 부부가 있는 거잖아요. 남편이 제 손을 잡으려고 했어요. 저는 손을 뺐어요. 아직은 화가 풀리지 않았어요. 남편이 손을 거두었어요. 그러고는 말했어요. 경수가, 나는 이 돈 못 받아. 당신이 평생 모은 돈인데 어떻게 내가 받아? 저는 단호하게 말했어요. 받아야 해요. 안 받으면 집이 경매로 넘어가요. 그럼 우리 갈 데가 없어요. 나도 당신도 말이에요. 남편이 고개를 저었어요. 그래도 이건 당신 돈이잖아. 제가 말했어요. 내 돈이든 당신 돈이든 지금은 중요하지 않아요. 일단 집부터 지켜야 해요. 40년 동안 우리가 함께
잃고 온 이 집을 지켜야 한다고요. 남편이 울면서 말했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나는 당신한테 이렇게 큰 빚을 졌어.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빚은 무슨 빚이에요? 우리 부부잖아요. 하지만 당신이 가족한테 준 상처는 쉽게 아물지 않을 거예요. 남편이 고개를 들었어요. 알아. 내가 너무 큰 잘못을 했어. 저는 계속 말했어요. 어리석은 중생은 자신의 욕망 때문에 실수를 해요. 당신이 바로 그랬어요. 돈을 벌겠다는 욕심에 눈이 멀어서 가족을 위험에 빠뜨렸어요. 하지만 그 어리석음이 40년 우리 가족의 안녕을 잃게 내버려 둘 순 없어요. 남편이 울면서 말했어요. 경수가, 나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하면 당신한테 용서받을 수 있어? 저는 잠시 침묵했어요. 그러고는 말했어요. 용서는 이미 했어요. 안 그러면 여기 오지도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잊을 순 없어요. 당신이 나한테 준 배신감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내가 평생 속죄하며 살게. 저는 말했어요. 속죄는 필요 없어요. 그냥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 없도록 하세요. 그리고 무슨 일이 있어도 나한테 숨기지 말아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약속할게.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저는 일어섰어요. 이제 은행 가서 빚부터 갚으세요. 집부터 지키는 게 먼저예요. 남편도 일어섰어요. 경수가, 정말 고마워. 내가 당신한테 뭐라고 말해야 할지. 저는 손을 저었어요. 됐어요. 말은 필요 없어요.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남편이 통장을 꼭 쥐었어요. 알았어. 내가 꼭 갚을게. 이 돈 꼭 다시 모아서 당신한테 돌려줄게. 저는 웃었어요. 쓸쓸한 웃음이었어요. 남편이 또 울기 시작했어요. 저는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서 방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닫고 침대에 앉았어요. 가슴이 답답했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었어요.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며칠 후 남편이 은행에 다녀왔어요. 1억을 갚았다고 했어요. 경매는 취소됐고 집은 지켜졌어요. 정말 다행이었어요. 그날 저녁 석현이와 하선이가 집에 왔어요. 아이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다행이다. 집을 지켰네. 하선이가 말했어요. 석현이가 아버지를 봤어요. 아빠, 이제 정신 차리셔야 해요. 다시는 이런 일 없어야 해요. 남편이 고개를 숙였어요.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하선이가 저를 봤어요. 엄마, 괜찮으세요? 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는 괜찮아.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괜찮지 않았어요. 평생 모은 1억이 하루아침에 사라졌는데 어떻게 괜찮을 수 있겠어요. 그래도 아이들 앞에서는 강한 척했어요. 엄마니까요. 아이들이 돌아가고 저녁이 됐어요. 남편과 저는 거실에 마주 앉아 있었어요. 침묵이 흘렀어요. 어색했어요. 40년을 함께 산 사이인데 이렇게 어색할 수가 없었어요. 남편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경수가,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까? 저는 남편을 봤어요. 남편 얼굴에 주름이 가득했어요. 저는 말했어요. 그냥 평범하게 사세요. 욕심 부리지 말고 있는 그대로 사세요. 그게 제일 좋은 거예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나는 이제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 그냥 당신이랑 건강하게 사는 게 소원이야.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그래야죠. 우리 나이가 어느덧 이렇게 됐는데 뭘 더 바라겠어요.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경수가, 우리 다시 잘 살 수 있을까?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러고는 대답했어요. 솔직히 모르겠어요. 당신이 나한테 준 상처는 깊어요. 쉽게 아물지 않을 거예요. 남편이 고개를 숙였어요. 저는 계속 말했어요. 하지만 노력은 해볼 수 있죠.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나아질 수도 있고요. 당신도 노력하고 나도 노력하면 말이에요. 남편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에 희망이 보였어요. 정말,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있어. 저는 쓸쓸하게 웃었어요. 다시 시작이라기보다는 계속 이어가는 거죠.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이번엔 손을 빼지 않았어요. 남편 손이 따뜻했어요. 거칠었어요. 40년 동안 잡아왔던 손인데 오늘따라 새롭게 느껴졌어요. 남편이 말했어요. 정말 고마워. 나는 당신한테 평생 갚아도 갚을 수 없는 빚을 졌어.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냥 앞으로 잘하세요. 그게 나한테 제일 큰 보답이에요. 며칠이 지났어요. 저는 새로운 일상을 시작했어요. 남편은 매일 아침 일찍 나갔어요. 제가 물었어요. 어디 가세요? 남편이 대답했어요. 모텔에 가. 청소 일 계속하려고. 저는 놀랐어요. 뭐요? 이제 그만하셔도 되잖아요. 남편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나는 계속 일할 거야. 당신한테 받은 1억, 내가 꼭 갚을 거야. 한 달에 100만 원씩이면 8년 넘게 걸리겠지만 꼭 모아서 당신한테 돌려줄 거야. 저는 말했어요. 그럴 필요 없어요. 당신 나이가 있는데 그런 힘든 일을 계속해요. 남편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니야. 이건 내가 해야 할 일이야. 내 손으로 다시 벌어서 돌려줄 거야.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최소한의 책임이야. 저는 남편을 봤어요.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예전에 그 나약한 모습이 아니었어요. 결연한 의지가 보였어요. 남편이 계속 말했어요. 주식은 완전히 끊었어. 휴대전화에서 주식 앱도 다 지웠고, 이제 나한테 필요한 건 성실하게 일하는 것뿐이야. 그게 내가 당신한테, 아이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최선이야. 저는 한숨을 쉬었어요. 알았어요. 당신이 그렇게 하고 싶다면. 하지만 건강은 챙기세요. 무리하지 말고요. 남편이 웃었어요. 알았어. 고마워. 어느 날 남편이 말했어요. 경수가, 우리 여행 갈까? 정년 퇴직하고 가자던 그 여행 말이야. 저는 놀랐어요. 여행이요. 지금 무슨 여유로요? 남편이 웃었어요. 큰 여행은 아니고 그냥 1박 2일로 가까운 데 다녀오자. 저는 잠시 생각했어요. 그러고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좋아요. 가요. 우리 오래간만에 둘이서 여행 가봐요. 남편 얼굴이 환해졌어요. 정말 어디 가고 싶어? 저는 말했어요. 바다가 보고 싶어요. 조용한 바다에 가서 그냥 멍하니 앉아 있고 싶어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내가 좋은데 알아볼게. 일주일 후, 저희는 정말 여행을 갔어요.
동해 쪽 작은 어촌 마을이었어요. 사람도 별로 없고 조용한 곳이었어요. 펜션을 잡아서 하룻밤 묵었어요. 저녁에 바닷가를 걸었어요. 파도 소리가 들렸어요. 시원한 바람이 불었어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저는 그 손을 꼭 잡았어요. 남편이 말했어요. 경수가 미안해. 그리고 고마워. 저는 대답했어요. 이제 그만해요. 미안하다는 말, 고맙다는 말. 이제 그만하고 그냥 잘 살아요. 남편이 저를 봤어요. 당신이 없었으면 나는 어떻게 됐을까? 저는 웃었어요.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갔어요. 인생도 그런 것 같았어요. 좋을 때가 있으면 나쁠 때도 있고, 행복할 때가 있으면 슬플 때도 있고, 그렇게 반복되면서 살아가는 거죠. 저는 이제 알아요. 용서한다는 게 잊는다는 뜻이 아니라는 걸요. 상처를 안고 살아간다는 뜻이라는 걸요. 남편이 저한테 준 배신감은 평생 제 가슴 한편에 남아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걸 안고서도 함께 살아갈 수 있어요. 그게 부부니까요. 제가 1억을 내준 건 남편을 위해서가 아니었어요. 저를 위해서였어요. 제 삶을 지키기 위해서, 제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 제 집을 지키기 위해서였어요. 못난 남편 때문이 아니라 제 선택으로 한 거예요. 그게 저한테는 중요했어요. 누군가의 희생이 아니라 제 주체적인 선택이었다는 것. 제가 제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이었어요. 펜션으로 돌아오는 길에 남편이 말했어요. 내일 아침에 뭐 먹고 싶어? 저는 대답했어요. 당신이 해주는 밥이 먹고 싶어요. 남편이 웃었어요. 알았어. 당신한테 맛있는 거 해줄게.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정말 아침을 차렸어요. 서툴렀어요. 계란 프라이는 반쯤 타고, 김치찌개는 너무 짰어요. 하지만 맛있었어요. 남편이 처음으로 저한테 차려준 밥이었으니까요. 저는 밥을 먹으면서 생각했어요. 이게 새로운 시작이구나. 40년을 한 방식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보는 거구나. 여행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이 따뜻했어요. 비록 1억이라는 큰 돈을 내놨지만 집과 가족을 지킬 수 있었어요. 그걸로 됐어요. 이제 저는 알아요. 황혼의 나이에도 배신은 올 수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그 배신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극복하느냐는 제 선택이라는 것도 알았어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 저처럼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말씀드리고 싶어요. 용서는 나약함이 아니라 강함이라는 것을요. 함께 살아가는 것은 희생이 아니라 선택이라는 것을요. 여러분도 행복하세요. 우리 모두 각자의 황혼을 응원하며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